이번 사건은 미국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여기가 미주리주입니다. 지역 설명 잠깐 하자면은 중앙에서 약간 동부에 있죠. 서부 개척 시대에 금 캐러 가던 사람들이 거쳐가는 골목이었대요, 미주리주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면서 발전한 곳입니다. 이 안에 있는 스프링필드는 남북 시대의 주요 격전지였거든요. 중앙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래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골고루 발달하는 거죠. 어느 도시든 그 지역 이름을 딴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도시입니다. 스프링필드에는 그 유명한 미주리 주립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건은 2015년 6월 14일 오후에 일어났어요. 보안서로, 보안관이 일하는 곳, 보안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이상한 건 이 사람의 주소지는 스프링필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911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연결이 되죠.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이 여기 스프링필드의 보안소로 전화를 했다는 건 일부러 이 지역을 선택해서 신고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신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스프링필드에 사는 친구의 SNS를 들어가 보니 이상한 글이 하나 쓰여 있는데 이게 내용상 친구가 심각한 사건에 처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SNS 봐야겠죠. 무슨 내용이 올라왔느냐? 그녀는 죽었다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댓글로 무슨 일이냐, 뭐 계정 해킹 당했냐, 영화 봤냐 이런 반응들이었는데 이 사이에 이상한 댓글도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돼지를 죽이고 그 여자의 착한 딸을 덮쳤는데 걔 비명소리가 너무 컸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SNS 계정 주인은 48살의 여성이에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중년 여성이 쓴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이걸 본 대부분의 사람들도 계정이 해킹당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여성은 왠지 이 글이 계정 해킹이나 단순한 장난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민하다 보안서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신고 전화를 받은 보안관이 이 SNS 주인의 집으로 가봤죠. 여기입니다. 스프링필드 외곽에서 엄마와 딸 둘이서만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가. 현관이 보통은 주택에서 보기 힘든 경사로가 있죠, 앞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장소에는 꽤 있어요. 하지만 개인주택에서 경사로를 따로 두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유리창엔, 보시면 유리창이 까맣죠? 전부 안을 볼 수 없도록 어두운 보호 필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보안관이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휠체어를 가장 먼저 발견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집안 느낌도 이상하고요. 6월이었는데도 공기가 굉장히 싸늘했다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의 말로는 친구와 딸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며칠간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집안은 조용하고 어두웠다는 거죠. 안에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꾸민 작은 방이 나왔어요. 10대 여자아이가 쓰는 방 같아 보였는데 산소 탱크와 링거, 여러 의료기기들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경사로를 두고 창문을 가렸던 이유 같아요. 아마 이 집에 사는 딸에게 장애가 있고 엄마는 이 장애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안관은 주방과 거실, 작은 방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집 가장 안쪽에 안방이거든요. 문을 열어보니까 한가운데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성 시신이에요.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온몸이 흉기에 찔려서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SNS에 올라온 글처럼 정말 누군가가 죽어 있던 거예요. 사망한 사람은 문제의 SNS 계정 주인인 클라우딘 블렌차드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디디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입니다. 디디는 10대인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디디 블렌차드밖에 없었다는 거죠. 얘가 딸인데 그럼 디디의 딸은 지금 범인에게 유괴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혼자 걸을 수 없고
여러 병에도 걸려 있는데 집에 휠체어와 의료기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람만 사라졌으니까 강제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디디 블렌차드 살인 사건과 딸인 집시 로즈 블렌차드 실종 사건의 수사가 동시에 시작됐어요. 다행히 범인이 며칠 뒤에 잡히긴 했거든요. 이 사람이 사건 현장인 스프링필드에서 800km 가까이 떨어진 위스콘신주 빅밴드에 사는 24살입니다. 니콜라스 고데존이라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공범도 있었습니다. 공범도 같이 잡혔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공개되자 스프링필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왜냐면 니콜라스 고데존의 공범이자 이 사건을 모두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망한 디디 블렌차드의 아픈 딸이라는 집시 로즈 블렌차드였던 겁니다. 둘이 사귀는 사이래요. 그러니까 딸이 남자친구를 끌어들여서 자기 엄마를 살해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반전이 있고요. 24년간 숨겨져 왔던 비밀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엄마와 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블렌차드 모녀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아기일 때부터 여러 희귀 난치병에 걸린 딸을 돌보는 엄마로 여러 번 방송에 소개되면서 관심을 받아왔거든요. 먼저 엄마와 딸에 대해 알아보자면 1991년 24살의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디디가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 아빠는 7살 어린 17살이에요. 로드 블렌차드라는 남성이었어요. 디디와 로드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 급히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시작된 결혼 생활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남편인 로드가 어느 날 같이 못 살겠다면서 혼자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때 디디가 만삭이었어요. 출산이 거의 다가왔는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부모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집시 로즈 블렌차드를 낳은 거예요. 여기서 집시는 엄마가 미리 지어둔 이름이고 로즈는 아빠가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시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태어날 땐 건강했는데 3개월쯤부터 수면 무호흡증이 왔어요. 그리고 천식과 백혈병, 골격근이 약해지는 근위 영양증까지 걸립니다. 다리가 약해지니까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탔고 백혈병 치료로 머리를 기르지 못합니다. 항상 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됐어요. 여기에 여러 알러지까지 생겼고 눈과 귀도 좋지 않았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섭식 장애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에 튜브를 연결해가지고 영양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열이 많이 나니까 뇌가 손상됩니다. 지능이 7살 수준에서 멈췄어요. 이런 이유로 집시 로즈는 어릴 때 대부분을 병원에서 살았고요. 여러 검사와 수술을 받느라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딸을 잘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살인적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딸을 두고 일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아빠가 매달 12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줬거든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은 금액이니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도움을 좀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송사와 연락이 된 겁니다. 20년째 투병 생활을 하는 어린 딸과 엄마인 디디 블렌차드의 사연이 방송으로 알려진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유명해졌고요.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후원금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각종 기업과 지역기관의 정기 후원도 들어와요. 그래서 무료 항공에 숙박권을 받은 겁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고 유명 가수 콘서트나 영화 시사에도 갈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스프링필드에 휠체어 경사로가 있는 집까지 선물 받았어요. 여기가 사건 현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디디와 집시 로즈는 완치가 되진 못해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딸과 남자친구는 엄마를 살해했던 걸까요? 사건의 범인은 딸인 집시 로즈 블렌차드지만 원인은 전부 엄마인 디디 블렌차드에게 있었습니다. 디디는
집시가 태어난 지 3개월일 때부터 19살이 되는 동안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 수 없는 여러 질병 때문에 걷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평생 7살 수준의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실 집시 로즈 블렌차드는 아픈 애가 아니에요. 3개월 때부터 생겼다는 수면 무호흡과 백혈병, 천식, 근위 영양증, 피부병, 뇌손상이 다 엄마의 개인적인 생각과 추측이고 의학적으로 집시 로즈 블렌차드는 정상이었다는 거죠. 병이 있는 사람은 딸이 아니라 엄마였어요. 엄마에게는 데리 미나우젠이라는 증후군이 있었던 겁니다. 미나우젠 증후군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리차드 애셔가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소설 주인공인 민히 하우젠 남작의 이름을 따서 1951년에 처음 발표했던 증상이거든요. 실제로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건강해요. 멀쩡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픈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도 내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질환이죠. 어릴 때 과보호로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피하고 싶거나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데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원하는 걸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건 디디의 경우 보통의 민하우젠이 아니고 대리 민하우젠이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을 그래서 간호하는 행위로 관심과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증후군이라고 해서 무작정 정신장애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도 엄마 앞에서 아픈 척 합니다.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감기약 먹고 싶어서 기침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게 민하우젠 증상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이라고는 볼 수 없는 단계의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보통 의료계나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남들보다 이런 성향이 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겠죠. 대리 미나우젠 증상이 증상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애로 진단받는 경우는요. 자기가 간호할 자식이나 형제, 동물이 아프지 않을 때 간호하는 모습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정신장애의 영역이고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디디 블렌차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을 가진 연쇄살인범 중에 비버리 엘릿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간호사였어요. 비슷하죠, 디디랑. 일부러 아이들에게 강력한 마취제를 주사해서 일부러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들에게는 자기가 극진히 간호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부모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례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행동을 했었죠. 이 일로 4명의 아이가 사망하는데 나중에 이 비버리 엘릿 사건도 준비해 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아직 어린 딸에게 너는 아픈 아이다. 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을 수시로 했어요. 그래서 딸도 스스로 아픈 사람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엄마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스스로 환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디는 24년간 딸에게 보호라는 명목의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하면서 외부에는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픈 딸을 간호하는 엄마 연기를 철저히 해왔던 거죠. 약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곳에 적당량을 쓰면 이 독이 질병을 잡는 겁니다. 치료제가 되지만 과도하거나 일부러 먹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사진에 보이는 약 전부가 평소 집시가 먹던 약들이라는 거죠. 아프지도 않은 딸에게 엄마가 강제로 이만큼을 먹여왔어요.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시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백혈병 치료 때문이 아니라 딸이 더 아픈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강제로 삭발을 시켜왔던 거예요. 별짓 다 했거든요. 스프링필드 집을 선물 받고 막 이사 갔을 때 이웃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왔으니까
음식 들고 찾아와서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집시는 먹을 수 없죠. 그동안 튜브를 연결해서 영양 공급 받던 게 방송으로 노출됐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때 케이크와 탄산음료를 먹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애가 충동적으로 집어 먹었던 거예요. 그러자 디디는 딸이 당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 자리에서 앰뷸런스를 불러 응급실을 갑니다. 집시가 20살이 되기 전의 일이거든요, 이게. 이때도 자기가 아파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딸은. 하지만 이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당 알러지 같은 게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 직접 먹어봐도 음식을 먹어도 멀쩡했어요. 그날부터 집시는 밤마다 엄마 몰래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이렇게 며칠이 지납니다. 집시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음식을 씹어본 적이 없어요. 치아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단 음식을 며칠간 먹다 보니까 충치가 생깁니다. 디디가 딸을 치과에 데려갔어요. 보통의 엄마면 당연히 치료를 해주겠지만 여기서 디디는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치료 대신 애 이빨을 다 뽑아버리기로 한 거예요. 자기 몰래 음식을 먹었으니까 자기 시각에서, 엄마 시각에서는 배신감이 들었겠죠. 아마 여기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디와 집시는 방송을 타면서 응원하던 사람들이 생겼고 유명했지만 다들 같은 생각은 아니었어요. 스프링필드로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지역 병원에서 집시를 진료했던 의사가 아이 상태를 눈치챈 겁니다. 엄마의 말과 다르게 집시는 혈액과 MRI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고 근육에도 문제가 없어서 혼자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십 가지 약을 먹는 게 이상해서 예전 의료 기록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자 대부분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엄마의 주장으로 검사와 수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디디 블렌차드를 신고합니다. 아동복지국에서 나온 직원들이 이 집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시는 휠체어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고 눈이 풀린 채 침만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갔거든요. 이게 사실은 디디가 미리 딸이 아파 보이도록 침샘에 보톡스를 놨었던 거라고 합니다. 디디는 집시의 생활을 모두 통제하기도 했어요. 외출하거나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많았겠죠. 그럴 때마다 항상 딸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딸을 보호하는 엄마 역할이 아니라 애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돌발적인 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손을 꽉 잡아서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가서 옷걸이로 맞았다 그래요. 미국도 옷걸이로 애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디디의 이상한 행동은 더 있어요. 집시가 디즈니 캐릭터를 좋아해서 코스튬을 자주 입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해리포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딸을 어떻게든 더 어려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입혔던 거예요. 왜 어려 보여야 되느냐? 1991년 7월에 집시 로즈를 낳았으니까 사건이 일어난 2015년에는 딸이 24살이죠. 24살이면 법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했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 집시가 1995년생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딸이 계속 미성년자로 있어야만 매체를 통해 후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고 법적인 부모 권한이 그래서 계속 필요했던 거죠. 딸에게도 계속 세뇌를 시켰을 겁니다. 집시는 한동안 자기가 1995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2011년에 우연히 엄마 지갑에 들어있던 자기 신분증을 보게 된 겁니다. 진짜 나이를 알게 된 거죠. 이미 법적으로 성인이라 자기 의지만 있으면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집시는 오랫동안 자기 나이와 건강 상태를 속여온 엄마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준비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의 통제를 받아 살았기 때문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방법은 인터넷밖에 없었어요. 채팅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느 남성을 알게 됐고요. 이 사람의 도움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디디의 감시가 또 심해진 거예요. 딸의 가출 계획을 알고는 엄마가 컴퓨터를 부셨고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할 경우 손가락까지 부수겠다고 협박했죠. 그리고 수갑을 채워서 침대에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경찰서를 찾아가요, 엄마가. 딸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신고할 경우 애 말을 믿지 말라는 단속까지 합니다. 첫 번째 탈출 시도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하지만 집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 한동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휠체어에 앉아 생활했고요. 주는 약도 다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밤만 되면은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엄마에게 수동적이고 몸이 약한 딸을 계속 연기했고요. 밤이 되면은 가발을 쓰고요. 이렇게 좀 짧고 노출이 있는 옷도 입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남자들과 화상 채팅을 합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가 바로 공범인 24살의 니콜라스 고대존이었던 거예요. 니콜라스는 충동적인 성격인데다가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경범죄로 여러 번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어요. 보통은 니콜라스 같은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집시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니콜라스를 좀 이해해줬고 이렇게 친해진 겁니다. 니콜라스도 집시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대화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좋아하게 된 거예요. 2015년 6월이 됐어요. 집시는 그동안 엄마에게 학대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니콜라스에게 처음으로 밝힙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고 탈출시켜주면 같이 살겠다는 조건도 걸었어요. 일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니콜라스는 단순히 집시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부탁 내용이 바로 엄마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2015년 6월 12일 저녁 위스콘신주에서 차로 8시간 거리에 미주리주까지 온 니콜라스는 집시의 도움으로 몰래 집안에 들어갔고 미리 준비해준 흉기와 테이프, 장갑을 받아 디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시는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귀를 막았고요. 니콜라스는 디디의 몸을 17번이나 찔렀습니다. 디디가 사망하자 둘은 돈과 간단한 짐을 챙겨서 니콜라스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엄마와 같이 사용하던 SNS 계정에 들어가서 글을 썼던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본 디디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집시가 SNS에 글을 쓴 게 이해가 되지 않죠. 굳이 이 상황을 외부에 알려봤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만 생기거든요. 체포되고 이걸 물어보니까 누군가 엄마의 시신을 찾아서 수습해 주길 바라는 생각에 올린 거라고 진술했어요. 사건 조사가 막 시작됐을 때 걷지 못하는 아이가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은 집시 로즈가 납치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디디 블렌차드 살인사건과 집시 로즈 납치는 한 명의 단독 범행일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경찰이 SNS에 접속한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위스콘신주로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집시를 잘 알던 이웃 사람이 위스콘신의 어느 남자와 화상 채팅했었다는 사실을 제보하면서 집시의 온라인 기록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니콜라스의 정체가 드러났던 거예요. 이렇게 니콜라스를 체포하면서 집시의 계획으로 벌어졌다는 사실까지 다 밝혀지게 된 거죠. 둘 다 니콜라스 집 안에서 체포됐어요. 경찰차를 타러 밖에 나오는데 로즈가 혼자 걸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다들 속았다면서 욕을 했지만 그동안의 사실이 같이 드러나면서 금방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집시가 그럴만 했다라는 분위기가 생긴 거죠. 심리분석 전문가들은 범행 당시에 니콜라스 고대존의 범행 동기를 가정폭력에서 집시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살인자 역할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고, 집시도 엄마가 자기 통제하던 방식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니콜라스에게 써먹으면서 살인자 역할을 하도록 부추겼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집시 로즈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벌인 일인데 이 방법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그냥 경찰서에 걸어가기만 했어도 해결됐을 일인데 아마 외부 활동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이 먼저 생각났고 이게 유일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획한 살인범이지만 동시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이게 재판에서 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살인을 한 니콜라스는 1급 살인죄로 종신형 받았고요. 집시 로즈 블렌차드는 계획을 세우고 지시만 했기 때문에 2급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많이 참작되면서 10년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둘 다 감옥에 있고요. 집시 로즈는 2023년에 석방될 예정이에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어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에 걸린 엄마를 살해한 집시 로즈 블렌차드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좀 하자면 사건 4년 만인 2019년에 방송사에서 이 범인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니콜라스는 아직 집시를 좋아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집시 블렌차드는 달랐습니다. 이미 펜팔로 만난 다른 교도소의 재소자와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석방되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인 디디 블렌차드의 범죄가 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전 남편이 집시 아빠죠. 마약과 술에 중독돼서 아이에겐 관심도 없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빠는 원래 딸을 잘 키워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빠가 재혼한 아내랑 같이 집시와 디디를 만나러 온 적이 있거든요. 이때 디디는 제초제를 섞어 파이를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이걸 먹은 아빠의 아내죠. 이 여자는 병원에 실려갔고요. 며칠간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여기에 디디는 자기 친엄마 사망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아픈 엄마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방에 가둬놓고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둘 다 사망했죠. 엄마도 사망했고 자기도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리 미나우젠 증상은 아마 그래서 오래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블렌차드 모녀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번 영화나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2019년에 디 액트라는 드라마인데 각색이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오늘 보시고요. 관심이 좀 더 가면은 디 액트를 보시는 게 좀 사건 전체 이해하는데 도움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로 넷플릭스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넷플릭스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